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니다, 역사는 주관주의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관주의적 역사 해석이 20세기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콜링 우드입니다. 그 1946년에 서양사학사라는 책을 썼고, 근데 그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모든 과거가 역사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가 역사다. 이게 상당히 도발적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가 역사래요. 그러면서 자연과학의 방법론과 인간과학의 방법론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역사 해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리고 객관적인 건 역사가의 의무가 아니다. 그건 역사 보조 학문. 예를 들어서 고고학 같은 거. 그거는 역사 보조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보조 학문의 사명은 객관성, 정확함인데 역사가의 임무는 정확함이 아니라 역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듣고 보니까 또 그럴듯하지 않아요? 과거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팩트의 산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팩트를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거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때 진정한 역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헷갈리지 않으세요? 좀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컬링우드는 이 역사 해석은 주관주의일 수밖에 없다는 근거로 사료의 문제와 역사가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료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첫째, 역사적 사료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역사하고 천문학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천문학은 만원경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멀리 떨어진 우주 천체를 관찰하죠. 천문학자는 지구에 있지만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객체를 연구하는 게 천문학자예요. 역사가는 현재를 사는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과거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비슷하죠? 시간적이냐 장소적이냐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 과거의 역사의 사료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가 나가 있지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상당히 다르고 이 사료에는 그래서 어떤 것이 사실일까 할 때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우연히 남아있는 것만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최근의 자료조차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케네디 암살 문제.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1960년대 백주 대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총탄이 날라와서 죽었어요. 근데 그 총알이 3발이냐 4발이냐 가지고 아직도 논란하고 있어요. JFK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거기는 제4의 총탄이 있었다. 암살설을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어렸을 때 기억을 하는데 문세광이라는 조총련계 제1교포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하고 그 옆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를 쏴 죽였어요. 8.15 경축상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세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총을 두고 복도로 뛰어내리면서 저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옆에서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졌어요. 그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교탁 밑으로 숨었어요. 이 교탁은 방탄교탁이에요. 그러니까 못 쏘니까 그 옆에 유경수 여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피할 데도 없잖아요. 거기다 쐈어요. 참 치사해요. 왜요? 여사를 죽여. 못 죽이면 자기가 그냥 교탁지로 뛰어가든지. 그래가지고 결국 체포됐는데, 그런데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 사람은 조총련의 사주를 받고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러 온 일본 출신이다. 북한이 지령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제3의 총탄이 있었다. 음모설이에 또.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뭐 그 녹음을 가지고 음파 분석을 해서 뭐 그때 문세광이 쏜 거는 몇 발인데 여기 밝혀지지 않은 다른 음파가 하나 더 있고 뭐 해가지고 이건 보통 사람으로서는 헷갈려요. 모르겠어 잘. 그러니까 이거 끊임없이 음모설이 제기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던 최근세 사건도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은데 하물며 수백 년 수천 년 떨어진 과거의 자료들이 우연히 남겨져 있는 것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정확하게 역사를 그려내겠냐. 사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정확하게 그려내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두 번째, 역사가의 문제인데 인간이 주관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일단 역사의 기록을 남길 때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전쟁, 우리 남한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불러요. 북한에서는 남조선 해방전쟁이에요. 미제의 압제로부터 남조선을 해방시키자가 하는 전쟁이에요. 그네들은 이제 휴전된 날을 기념을 해요. 왜?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우리는 왜 6월 25일을 중요시 여기냐면 그 이전에 38선이라는 것은 그 가상의 선이에요. 지도에나 나타나는 선이지. 땅에 38선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소련과 미국은 38선을 경계로 해서 주둔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지역에서는 이쪽에는 북한군이 주둔하고 이쪽에는 남한군이 주둔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 그때 해방 직후에 군인들한테 먹을 거 제대로 줬겠어요? 60년대 70년대 군대가 배고팠는데 먹을 거나 제대로 줬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군인들이 쥐꼬리만큼 나오는 나라에서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근처 마을에 가서 동냥도 하고 뺏기도 하고 조달해다 먹었지. 근데 저기는 북한 소속 군인들이 있고 여기 남한 군인들이 있다면 그 사이에 있는 마을은 어때? 한 번은 이놈들이 뺏어가고 한 번은 이놈들이 뺏어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155마일 38선에서는 끊임없이 잦은 충돌이 있었어요. 때로는 주먹으로 싸우게 되면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소리가 한 발만 나도 총성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해방 직후에 6.25 전쟁이 벌어질 때까지 5년 동안 한 10,000여 차례의 총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 봐라 6.25 전쟁이 있기 전에도 남한과 북한은 전쟁 중에 있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남한이 먼저 도발한 거다. 우리는 그게 아니다. 너 6월 25일 전선에 걸쳐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전면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6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네들은 그걸 거부하죠. 커밍스라든지 미국에 있는 학자들은 한국전쟁이라고 불러요. 코리안 워. 한국에서 일어났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전이라고 불러요. 왜? 남북한이 싸웠으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시빌 워라고 그러죠. 우리는 남북전쟁이라고 부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남북전쟁을 시빌 워, 내전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6.25 전쟁이 전쟁의 정체성을 잘 말해주는 단어가 남조선 해방전쟁이냐, 6.25 전쟁이냐, 시빌 워냐, 코리안 워냐 부르는 용어에 따라서 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천천지 왼수가 된 적 있어요? 6.25 전쟁 나기 전에? 그런 거 없잖아.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나라가 전쟁에 참여한 국제전쟁이에요. 그리고 이건 냉전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소련과 미국의 냉전 때문에 발생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건 국제전쟁입니다.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국제전쟁이죠. 무대가 한반도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희생자예요. 우리가 북한 사람 미워한 적도 없고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 미워한 적이 없어요. 갈등이 없었다고 하나도.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기록한 6.25 전쟁, 북한에서 자료실에 있는 6.25 전쟁 사료와 우리 남한에서 기록해서 저기 삼각지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있는 6.25 전쟁 사료가 같겠어요? 그 3년 동안 수백만 건의 총성이 울려 퍼졌는데
작은 전쟁부터 큰 전투까지 엄청나게 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그걸 다 기록했겠냐고. 불가능하죠. 이렇게 두꺼운 한국전쟁사를 쓰더라도 그 모든 전투를 다 기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희생자가 많이 나오고 제법 작전 계획도 세우고 그런 전투들만 기록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역사를 남길 때 이미 제한적이에요. 자기의 편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남긴 자료와 북한 사람이 남긴 자료는 다릅니다. 또 이걸 선별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낼 때는 그땐 또 추려낼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주관이 들어가죠. 해석할 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역사가의 문제도 있고 또 사료가 우연히 남아있는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사료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그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콜링우드의 생각이고 이런 역사 해석을 주관주의적 역사 해석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관주의적 역사 해석을 주장한다고 해서 콜링우드가 풀과 가위의 역사를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풀과 가위의 역사가 뭐예요? 짜집기 역사. 지 멋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가위로 오려서 요거 선택하고 저거 선택하고 이래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많은 자료를 역사가는 참고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서 풀과 가위로 편집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덧붙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그 경제사의 성격을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는 큰 견해가 있는데 이걸 나름대로 조정이랄까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E.H. 카라고 하는 역사가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약간의 교양이 있는 사람이면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E.H. 카의 책 제목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What is history? 제목이 좋아서 그런지 이게 번역서가 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오래됐기 때문에 판권도 이제 다 풀렸고 그래서 그런지 번역본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E.H. 칼은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주관적인 역사 해석을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이걸 썼어요. 사실 내가 한 강의 아까 했던 거에 대부분 이 What is history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소책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강의한 게 다 이 책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바로 E.H. 카가 What is History에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처음에 광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광주 사태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시민혁명으로 이제 바뀌었죠. 민주화, 광주 민주화 혁명? 이제 뭐 정확한 명칭이 뭐죠? 하여간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5,000명 정도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묘역에 있는 사람은 168명인가 그래요. 엄청난 괴리가 있잖아요. 5,000명 대 1,600, 160 몇 명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막 파헤쳐서 매장했다 그래서 파헤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만이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이건 덮자. 그리고 나머지는 역사가의 판단에 맡기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새 좀 다시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역사가의 판단에 맡기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 E.H. 카를 읽고 나서 그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게 상식적인 단어라서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역사가의 판단에 맡기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세대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싸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억울한 사람이 이제 다 해결해주고 했으니까 이 광주 사태인지 혁명인지 이거의 역사적 성격은 이해관계자들이 다 죽고 나서 먼 후대 사람들이 판단하도록 남겨놓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삼국시대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게 잘했어요,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때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주올판은 안 이뤘을 텐데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 나는 영남 사람이니까 신라가 통일한 건 잘한 거야. 나는 호남 사람이니까 난 백제가 통일해서 하여튼 못해서 너무나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비록 출신 지역이 좀 그렇더라 그래도 요새 삼국시대를 해석하는데 이런 자기 출신 연고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 없어요. 왜? 1000년이나 지난 얘기, 1000년이 뭐냐? 1000년은 도대체 1000몇백 년이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적어도 이해관계를 떠났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에치카가 얘기한 건 뭐냐? 어떤 역사적 사실의 성격을 부여할 때 당세대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쪽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장 그거를 객관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해관계를 떠난 후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다. 이렇게 주관적 평가를 유지하면서도 나름 객관성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서 역사가의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썼어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름 일리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What is History 이 책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비판을 좀 하나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산이 있다고 쳐봐요. 저 산을 앞에서 보면 정면도로 보면 저렇게 보일 것이고, 좌측에서 보면 앞에 작은 산이 보이고 뒤에 큰 산이 보이겠죠. 근데 우측에서 보면 어때요? 큰 산 하나밖에 안 보일 거예요. 물론 비행기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겠죠. 자, 보는 위치에 따라서 저 산은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저 산의 실체는 뭘까요? 정면도가 저 산의 실체를 잘 얘기한 거예요? 우측면도, 좌측면도 어떤 게 저 산의 실체를 잘 얘기한 거예요? 이에치카가 얘기한 미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 그림에다가 비유한다면 우측면도가 제일 객관적이다. 뭐 꼭 우측으로 갈수록 미래라고 칠 때 그렇게밖에 더 돼요. 예를 들어서 남한이 통일을 했다. 그러면 한 500년 후에 6.25 전쟁을 어떻게 판단할까? 또 북한이 통일을 했다. 그럼 500년 후에 북한 6.25 전쟁을 어떻게 평가할까? 좀 짐작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에서 보는 시각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객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 여러 가지 주관적 견해 중에 하나를 지지하는 것에 불과해요. 단지 미래 사람들이 보면 이해관계를 떠나니까 조금 낫겠다는 정도지. 그것도 전적으로 주관적인 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결국 내 수업의 결론은 뭐냐? 역사 해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주관, 즉 각 개개인의 역사가 또는 개인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학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에 또는 경제사학에 어떤 학파가 있느냐, 이걸 이제 설명하면 좋은데 이거는 학부 수준에서는 좀 넘는 것 같아서 이건 대학원에서 내 강의를 하는데 학부에서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뭐 아까 이거는 아까 다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없으면 오늘 이만하겠습니다.